어, 한국에서도 요즘 어, 요 이제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오늘 선생님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그 민족적 우월이라든가 전통문화의 우수성 같은 데에 대한 맹목적 추정을 버리고, 맹목적 추정을 버리고, 그리고,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그 융합 연구를 하자. 대단히 그 반갑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저희들 그 한국미래문화연구소가요? 한국미래문화연구소도 이 문화비평이라든가 문화산업에 관심이 많은 연구소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소하고도 연락하시고요. 또 국내에 여러 그 학회들과도 저희들도 연대가 있으니까 같이 앞으로 계속 연락하면서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융합이라는 게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 그 오후에 6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제 박건우 선생님은 피치 못할 일이 갑자기 생겨서 먼저 가셨고요. 지금 엄기현 교수님이 제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 안전망의 역할, 그리고 충북대학교 한광택 교수님께서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인문학의 쓸모와 새로운 쓸모와 기여, 이 두 발표를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뒤쪽 세션에서는 어, 이건창 성균대 성균관대학교 교수님께서 비판적 리얼리즘 철학에 입각한 생성적 메커니즘의 탐색과 방법론, 그리고 한상진 교수님께서는 커먼스에 대한 행성적 접근, 그리고 커머닝 인클로저 구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이르도 선생님께서 한류에 대한 가치 연도와 융합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저희 원래 계획이 한 6시 20분까지 돼 있었거든요.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뭐 방청하고 계신 분들 또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 상호간에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서로 그 말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선생님들. 어, 그럼 제가 먼저 좀 저, 엄기현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제가 먼저 입을 떼는 차원에서 네, 말씀하십시오. 그 전에 그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수업 시간에 그 기본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떠냐,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일자리 나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일자리를 고루 나누고 일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하지 않고 정부에서 그냥 기본소득 주는 것보다는. 그 네. 아직도 이제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인식이 많이 그 달라져야 될 부분이긴 하겠죠. 근데 또 지난번에 광주에서 보니까 그 광주형이 일자리 할 때, 일자리 나누기 할 때 보니까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더만요. 임금이 낮아지니까 이 사회에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임금을 줄 수밖에 없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선생님한테 지금 이제 얘기를 떼는 차원에서 요 일자리 나누기와 기본소득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어,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갖고 싶냐라고 수업 시간에 물어보니까 학생들이 우리 1차 산업이나 2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전부 다 서비스 업종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게 일반적으로 편하다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지금 너희들이 되게 쉽게 취업할 수 있는 곳이 하나 있다. 그게 어디냐면 전라도에 지금 홍어잡이 지금 사람 굉장히 많이 모집하더라. 그 대부분 외국인들이 지금 대신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가 한 달에 월급이 800이야. 그 다음에 쿠팡 딜리버리 그 우리 배달하시는 분들 그 일을 하면 한 달에 기본소득이 500 이상 보장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모든 학생들이 별로 아니라고 이렇게 그 직업은 그 학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테레오타입이 뭐냐면 고정관념이 뭐냐면 그 직업은 되게 안 좋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개인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 뭐 예를 들면 최저임금에 따라서 너무 물가 상승률이 너무
상승하고 있으니까 그 차화분에 대해서 기본소득 보장해줘야 된다. 혹은 실업수당 지급하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문제의 기본 해결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제가 발표할 때 뭐라고 했냐면 AI나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서 일자리 수가 감소할 것이다. 그건 기본적으로 세계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그걸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요. 그러한 현상이 미국이나 독일 같이 이렇게 선진국 중심으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지금 아직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 디벨로핑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단순히 기본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만으로 지금 일자리 감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첫 번째는 굉장히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학생들이 가지 않는 그런 일자리를 학생들한테 어떻게 긍정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캠페인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지금 단순히 이렇게 돈으로 주는 것, 돈으로 줘서 이렇게 막는 그런 금전적인 지원은 충분한 한계가 있고,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경제 활동을 했었을 때, 거기서 충분히 자부심을 느끼고 뭔가 이렇게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인더스트리 4.0은 일자리 양의 감소지 질적 감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논의해볼 이슈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뭐 상호간의 질문, 저는 그 한광태 선생님하고 이광현 선생님, 이건천 선생님, 그리고 한상진 선생님 세 분이 한번 이렇게 술자리에 만나시면 굉장히 그 재미있는 담소로 이야기를 나누실 것 같은데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잠깐이라도 세 분이서 좀 나누실 얘기가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짧게 좀 얘기해 보자면, 그 네. 생성형 인공지능 관련 논의는 늘 전에 얘기했던 것이 며칠 뒤나 뭐 몇 주 뒤에 얘기할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챗 GPT에서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얘기했던 문제점들이 지금은 거의 대부분 해소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챗 GPT를 얘기하지만 챗 GPT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비슷한 서비스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뭐 챗 GPT나 생성형 인공지능 문제를 얘기할 때 여전히 우리가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 인간의 창의성이나 인간의 어떤 인간성이나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렇게 책 내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미 전제를 깔아놓고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인간을 따라올 수 없다. 인간만이 가진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고. 근데 좀 젊은 애들이랑 어린 학생들이랑 얘기해 보면 그런 거에 대한 감도가 확실히 낮아요. 뭔가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창의성이 중요하고 그런 거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대인 거죠. 근데 우리 세대는 8, 90년대 교육을 받고 유학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인터넷을 하고 96년부터 이제 구글로 인터넷을 하고 휴대폰을 스마트폰을 쓴 세대는 기술이란 것을 계속 도구로 생각을 하거든요. 수단이라고. 요즘 애들은 기술이나 어떤 혁신 자체를 이렇게 도구나 수단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의 확장된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고 주인은 내가 이런 도구를 쓴다. 주종 관계로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챗GPT가 나보다 뭘 더 잘하고 뛰어난다를 인정하는 거를 굉장히 저항 없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냥 내가 그 기술을 쓰는 예, 순간 내가 같이 확장이 되는 거니까. 근데 예. 우리 같은 이제 인문학, 인본주의자들은 여전히 거리를 두고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제가 지난 3월에 논의하고 강의하고 한참 세미나 이런 데서 토론했을 때랑도 벌써 5월, 6월은 너무나 많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예, 기술적인 문제들이. 그래서 뭐 지금 챗GPT한테 한국의 대통령 누구냐고 물어보면 윤석열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그리고 뭐 이순신 장군이 발명한 하늘을 나르는 비행선 거북선에 대해 설명해봐라 이러면은 그런 거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3월, 4월에 예, 논의했던 이슈들이 정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판단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런 논의를 하면은 다 얘기하시는 시점이 다 다른 거예요. 예.
2023년 예. 3월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지금 기준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예. 네, 예. 학생이나 예. 이런 말씀하시죠. 예. 학습자들의 얘기를 좀 가져와서 우리 네, 논의들과 네, 네. 섞을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좀 한 예. 말씀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요즘 애들 내지는 뭐 요즘 기술 기술이 너무 빠르게 발전한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 포함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같은 세대들이 지금은 기성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젠지, 이른바 G세대고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놀고 살았고 챗GPT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그 이상 가는 거에 대해서 그 당연한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포스트 휴머니즘처럼 극단적으로 기술에 대한 낙관주의를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내가 활용해서 어떻게 내 삶을 누릴까에 대해서 누구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의문을 제기 안 하고 요즘 애들이란 말하는 거는 이른바 걔네들 말하면 꼰대들 우리 같은 꼰대들이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자기네들 세대에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이미 사회적 질서가 이미 그런 사람들이 경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기 전부터는 점점 그쪽으로 또 많이 세팅되고 노조 활동이나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나 데이터에 대한 보호 부분 이런 부분이 이미 세팅이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논의에 대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들 그러나 그 안에서 볼 수 있는 이러면 되겠는가 정도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얼마든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권리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누는 기술에 대한 너무 지나친 패시미즘, 비관주의와 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거에 대해 기존에 누려왔던 권리나 아름다웠던 어떤 로망 같은 것들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아쉬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제가 볼 때는 이미 진행되었고요. 이미 기술의 변곡점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을 우려하는 처리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잘 제어를 해서 속도를 갖다가 500km까지 낼 수 있는, 심지어 300km까지, 400km까지 낼 수 있는 슈퍼카를 이제는 누구든지 몬다 하더라도 법률상 그런 거는 못 몰게 만든다든가 하는 이런 법이 필요한 거지 그런 기계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이미 이 일조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레즈 커즈와이라는 분, 구글의 그 유명한 천재학자 그분은 우리 사람이 자기 몸을 얼마든지 취환을 해서 이제 심지어 우리 이 영혼도 업로드 시켜서 그 사람 죽어도 그 사람의 영혼이 그 뇌에 있는 지식이 내는 것들을 다운로드 받게 만드는 이런 일견 들으면 이제 뭐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정도로 황당한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황당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들을 상당히 경청하는 그 세대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재해논지는 걱정해야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이런 변화되는 이런 기술의 한 발작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기존 알고 있던 나의 것과 아름다웠던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것들이 저는 희석되어 가고 잊어먹고 심지어 아무것도 아닌 걸로 폄하시키는 느끼는 상실을 하는 거 이때는 또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들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기 각자의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합리적으로 영역에 대해서 끌어들여서 우리 것으로 만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특정 유명 인사들의 말에 대한 현혹되지 아니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 그 중수점을 잡아주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아닌 거와 긴 거에 대해서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균형 추리 역할을 하는 쪽으로 우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강의하는 사람이나 연구하는 사람 포함해서 저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이제 그런 일단 말씀도 하시더라. 예, 예. 제가 좀 말씀하세요. 그렇잖아요. 네. 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들어볼. 예, 아니, 예. 저는 짧게 말씀하십시오. 그냥 커먼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도 사회과학자로서 지나친 비관은 안 좋다라고 동의하는데 이제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도 포함되겠지만 사실은 유행복 교수님 아까 질문도 결국은 이 온라인 플랫폼 독점이랄까요? 그게 현실적인 실제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알고리즘에 의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 넷플릭스 이런 거대 독점 자본이 실제 공간뿐만 아니라 플랫폼이란 이름으로 독점을 하고 인간의 일자리는 물류나 택배로 실제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챗 GPT하고도 연결되겠지만 이런 거를 놓고 이제 디지털 커먼즈라는 개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기본소득 얘기가 복지학자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업도 결국 구매력이 있으려면 사람들이 일자리 없으면
돈이라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우파적 관점에서 기본소득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 의견은 아까 비판적 실제론처럼 모든 건 이제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뭐 포스트 휴먼 이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뭐 행성성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로봇도 하나의 존재로서 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는 거지만,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어떤 기술적 진보라는 것도 결국은 지구라는 행성적 경계, 이 한계 속에서 논의가 돼야 되지, 지나친 어떤 인문학적 상상력으로만 문제를 접근해서는 좀 곤란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분들의 그 말씀이 다들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한상인 쌤의 그 행성적 접근이라는 생각, 방금 이제 또 포스트 휴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대가 모두 필요로 하는 그런 논의를 오늘 선생님들 해주신 것 같아 대단히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이제 정해진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혹시 뭐 더 질문하시거나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예, 그러면 거의 그 더 말씀을 하실 분이 안 계신다면 저희 이재복 학장님이 오늘 그 개사를 해주시고 지금 또 오셨는데 잠깐 말씀 듣고 자리를 끝낼까 합니다. 선생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네. 그, 너무 좋은 그 토픽으로 발표를 해 주셔서, 저도 상당히 많은 공부가 됐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사실은 이 급변하는 시대에 인문사회적 대응의 관점에서 다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이제 그 한상진 교수님께서 어, 인간을 넘어서 어스의 개념이라든가 이 플래넷의 개념을 제시를 하시면서 어떤 인문사회적인 대안을 말씀을 해주신 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요. 근데 저도 이제 문명이나 제가 이제 제 공부의 화두가 몸이기 때문에 뭐 문명이나 문화에 대한 이런 글들을 계속 한 30년 정도 써왔는데 사실은 인문학자로서 많은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사실은 오늘 핵심은 제가 볼 때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게 저는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동양의 그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그 뭐 생명학의 패러다임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그게 가끔 가서 학회에 가서 공허하게 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의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의 온상은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측면을 우리가 예를 들면 깊이 있게 파헤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통찰로부터 저는 시작된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뭐 지금 기후 위기다, 환경 위기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인구가 많아서다. 간단하게 말하면 80억 인구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이를테면 아무리 우리가 여기에서 관념적으로 뭐 그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그건 해결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자지만 보다 이제 실질적인 차원에서 이런 그 자본의 문제라든가 뭐 이 인구의 뭐 문제라든가 노령화 또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어떤 불편한 진실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오늘 더 좀 총체적으로 우리가 인문사회학적인 그 어떤 대응의 관점에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네,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재복 학장님은 아주 그 문화비평 굉장히 유명한 그 비평학자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앞으로 이제 저희 연구소는 현재 연구재단에 지원을 하나 받고 있는데 연구 과제 이름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 지원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 과제를 내보내는 거는
한국의 인문사회 분야가 어려우니 어떻게 하면은 인문사회 분야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뭐 제도도 만들고 여러 가지 뭐 연구 아젠다도 만들어 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서 주로 제도 측면이죠. 나오고 있고 이러는데요. 이제 과제는 그렇지만은 또 그 한국미래문화연구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비평이라든가 문화산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저희 그 이재복 선생님께서는 또 한국의 아주 대표적인 어, 비평가시고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재복 선생님 말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선생님들 모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글 주셔서 저희 그 연구소에 이렇게 그 발표에 와주셔서 대단히 깊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선생님들 저희가 모실 기회 있으면 또 모시고 방금 이재박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더 깊은 논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선생님들 연락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더 모시고 더 듣고 싶은 말씀이 많았고요. 앞으로 꼭 그럴 기회가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정말 긴 시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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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